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초의 생명이 기원한 후 수많은 종분화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생성되었습니다. 종분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선 챕터들에서 공부를 했었죠. 다양한 생물들은 뭐 지구상에 수백만 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생물들은 그 특징을 바탕으로 여러 그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은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번 주는 원핵생물과 원생생물, 식물, 균류. 사실 제가 대략 얘기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데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균과 고균,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생명이 기원한 후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졌는데요. 하나의 그룹은 세균 그룹이고요. 하나의 그룹은 고균입니다. 고균은 고세균의 이제 새로운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어, 세균 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세균들을 만들어냈고요. 고균 그룹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핵생물 그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핵생물 그룹이 나오는데 진핵생물은 고균의 후손이긴 하지만 온전히 고균만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세균, 진핵생물 중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남세균으로부터 엽록체를 받게 되겠고요. 남세균 자체가 공생을 하면서 엽록체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테오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세균의 일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핵생물은 세균과 고균의 합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고균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복잡한 계통을 가지는 그런 그룹이 바로 이 진핵생물이 되겠습니다. 자, 생물의 삼역이 있는데 세균과 고균인데 단세포성이니까 그 원핵성이니까 원핵성 고균, 그다음에 진핵생물 세 개의 그룹은 나오는데요. 뭐 고균과 진핵생물이 좀 더 많은 특징을 공유하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들은 세균과 또 어떤 특징들은 원핵성 고균과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걸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세균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세균의 생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일반 생물학 실험을 통해서 다들 공부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람 염색법을 이용해서 세균을 구분하는 방식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람 염색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크리스탈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그 염색 약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 바이러스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불리는 성분과 잘 결합해요. 그러니까 펩티도글리칸이 두텁게 있는 어떤 세포를 가진 그런 세포라고 하면 세균이라고 하면요. 이 크리스탈 바이러스의 염색이 잘 됩니다. 일단 크리스탈 바이러스를 처리하고 에탄올로 워싱한 다음에 다시 대조 염색으로 쓰는 사프라닌이 약간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죠. 사프라닌 처리해가지고 보게 되면 펩티도글리칸이 두터운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겠고요. 펩티도글리칸이 굉장히 얇고 그 바깥의 세포막과 비슷한 세포 외피를 가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 이 크리스탈 바이오시 씻겨 나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조염색으로 한 사프라닌에서 붉은색으로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구분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었죠. 결국 이런 어떤 차이도 세포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게 되는 겁니다. 세균은 여러분 그냥 세균 혼자 다니는 거니까 뭐 혼자서 다니겠거니 그리고 우리 다세포성 생물처럼 여러 집단을 형성하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근데 세균들은요 자기 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과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들의 의사소통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바이오필름, 생물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치석 아시죠? 이에 이렇게 끼는 이 치석들도 사실은 우리 치아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만든 생물막이에요. 확대해 보게 되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세균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얘들이 만들어낸 물질들이 초록색으로 표현되는데, 세균이 다 덮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치아를. 이게 생물막이 되겠고요. 또 생물막 싱크대 같은데 보게 되면 약간 그 끈적끈적한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생물막이 되겠습니다. 생물막은 자, 자유롭게 살던 세균이나 이런 원핵생물들이 표면에 부착하고 얘들이 이제 거기에 기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비가역적으로. 이미 한번 생물막이 형성이 되게 되면 생물막 제거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신호분자를 내뿜어서 더 자기들이 더 잘 성장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다른 세균들도 더 불러와요. 불러와가지고 되게 두터운 생물막을 만들게 됩니다. 두텁고 강력한 생물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물막을 보게 되면 세균들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생물막이 사람의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원핵생물을 다룰 때 또 사람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미생물 군계,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피부라든지 우리의 입이라든지 소화관 이런 곳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들을 합쳐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미생물 군계. 이런 미생물 군계는요. 사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림 25.19에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입에도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사람의 입에도 500종에 가까운 세균이 서식하고 있고요. 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세균 종이 서식하고 있고 이들의 개체수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그룹의 세균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되면요. 특정 세균 그룹들이 더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또 번성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의 지표로서 또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런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우리의 세포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의 세포와 미생물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나오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왜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첫 번째는 세포의 유전체가 서로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세포에 기생하던 세포가 퇴화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됐다는 게 있습니다. 보통 후자의 경우는 미미 바이러스처럼 거대한 유전체를 가지는 바이러스는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대다수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유전체가 작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있었던 세포가 있는데 거기서 살기 싫어 하고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왔던 애들입니다. 자, 바이러스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바이러스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과 유사한 개체들을 증식하는 것 뿐이에요. 숙주세포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신과 유사한 개체들을 증식해가지고 결국 숙주세포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들의 생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제기계라고 해도 무방하게 되겠죠. 자, 이런 바이러스는 그 기원도 출처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분류할 때 개통 발생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산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전사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양성전사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RNA 레트로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 또 이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DNA 바이러스인데요.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 중에 이런 박테리오파지 그룹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미가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주로 이제 이렇게
핵산에 의해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진핵생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생물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아쉬우셨죠? 좀 더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면 재밌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26장은 진핵생물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원생생물에 관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원생생물도 워낙 다양한 그룹이 되겠죠. 그쵸? 먼저 이 진핵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는지, 최초의 생명체는 당연히 원핵생물이었을 겁니다. 더 단순한 구조, 더 작은 구조였겠지만 진핵생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은 이렇게 거대한 플라스크에서 일어나면 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서 수많은 파티션들, 구획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구획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쉬운 방법은 바로 막에 의한 구획화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 내막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내막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세포 외부에 있는 세포 그 막이 안으로 함입되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소포체라든지 소포체, 그다음에 골지체 이런 어떤 그 막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핵막까지 이런 내막계가 생성되거나, 자,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이었어요. 세균 그룹들이 우리 그 세포 안에 공생해서 사는 겁니다. 공생이니까 얘도 주고 얘도 줘야 되겠죠.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그 등을 긁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테오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한 호기성 대사를 통해 가지고 ATP를 공급해주고, 이 진핵세포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상리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과합성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과합성을 해서 그 에너지를 주고 역시 자기가 살 곳을 마련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진핵세포들이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엽록체는 아까 한번 그 남세균이 들어갔었죠. 진핵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이때 공생을 1차 내부 공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생물들의 엽록체는요, 이 세포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트리오스카도 아니고 세포 안에 세포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세포의 핵은 거의 퇴화하고, 자, 그래서 막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 내부 공생과 2차 내부 공생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육상 식물들은 1차 내부 공생 단계에서 멈춘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진 않을 거고요. 원생 생물 그룹 중에 2차 내부 공생으로 엽록체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진핵생물들, 원생생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선캄브리아기,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을 때, 그때 주로 분기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동물이 깃편모충류라고 불리는 그룹과 자매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이 두 그룹의 자매군으로 쓴 균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균류부터 깃편모충을 우리가 후편모류, 세포에 편모가 있다고 하면 세포의 뒷부분에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후편모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편모류에 속하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룹과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역시 원생생물 한 그룹에서 나온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집신벌레가 있는데요. 집신벌레는 원생생물 중에 선모충에 속합니다. 선모충은 가장 거대한 원생생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대하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 하나의 세포로 살아가지만 세포 내부에 구획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위라고 불리는 부분은 세포의 잎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세포의 항문 역할을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외피를 확대해 보게 되면 모포가 있는데 모포는 방어의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모는 이동을 할 때 이용이 되겠고요. 식포는 이제 우리 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축부는 우리의 그 배설기관인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장 플러스 방광. 핵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그 원생생물 같은 단세포성 원생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포소 기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7장은 비종자 식물 해서 비종자 식물 해가지고 이끼 종류들의 이끼와 양치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하면 보통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보겠지만 식물하면 보통 우리는 육상식물을 많이 의미합니다. 육상에서 식하면서 광합성을 하는 다세포성 진핵생물을 우리가 육상식물 또는 식물이라 부르고 있죠. 자, 식물계 치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상식물 하면 여기 좁은 부분인데요. 예, 육상식물은 유배식물이라고 해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배는 작은 새끼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회조류부터 홍조류, 녹조식물, 기타 녹조류, 초록방석만류, 차축조류 해가지고 육상식물이 나왔는데 위에 있는 그룹들은 전부 다 물속에 살아요. 물에. 육상식물에 가장 가까운 그룹은 차축조류라고 해서 우리가 연못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 식물이 되겠습니다. 육상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공유파 생형질로는요. 자, 배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상은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큐티클 갖고 있는데 큐티클은 방수를 위한 것들입니다. 방수를. 그러니까 건조한 육상 환경에 좋고요. 다세포성 포자체도 역시 건조한 육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배우자낭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를 둘러싼 배우자낭, 그다음에 두터운 벽을 가진 포자, 전부 다 이 육상의 건조한 환경에서 적응한 결과들이 여기에 이들의 공유 파생형들로 나타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계 전체를 우리가 앞에 따져보게 되면요. 엽록체를 한 번 내부 공생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광합성하는 다른 생물들, 유글레나 같은 경우에는 2차 내부 공생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 식물계에 해당되는 애들은 전부 다 1차 내부 공생으로 가진 엽록체만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식물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상 식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 차축조류부터 해서 다 조류라고 하는데 이 조류는 수생광합성 진핵생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겠습니다. 물속에 살면서 식물이 아닌, 그러니까 육상식물이 아닌 그룹들인데 물속에 살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류 자체는 분류군은 아니에요. 단계통군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군으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육상식물들, 우리가 식물이라고 부르는 육상식물은 이 하등한 그 기저부에 이끼 종류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옛날엔 선태류라고 하는데요. 이 선태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산이끼, 이끼, 뿔리끼 이 그룹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끼류는 관다발이 없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관다발을 가지면서 높이 자라는데 거기에는 지금 관다발 식물이 되겠죠. 석송류라든지 그 다음에 양치, 쇠뜨기 식물 이 두 그룹은 중원형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들은 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식물이고 이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속시식물과 거시식물로 구분합니다. 거시식물에는 소철류, 은행나무, 마황, 그 다음에 구과식물들은 이 솔방울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우리가 구과라고 해요. 이 구과식물들이 있고요. 속시식물은 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꽃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녹조식물이 되겠죠. 녹조식물은 생식세포가 전문화된 이런 볼복스 그룹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된 파래 같은 종들도 있습니다. 갈파래 같은 종류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조류라고 얘기를 하죠. 조류. 자, 육상식물의 공유파생 형질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요. 육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큐티클, 그 다음에 기공을 열고 닫음으로 해서 건조한 육상생활에서 적당하게 기체 교환과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수분을 보호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우자나 배해, 보호 구조 속에 들어있는 배, 그 다음에 색소, 자외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안토시아닌 같은 색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자벽, 그 다음에 균근. 균근은 균류와 식물의 상리 공생 협력체로서 사실 균류가 뿌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균근이라고 얘기해요. 식물은 육상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뿌리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균류와 서로 상리 공생을 형성하면서 정말 균류가 균사로서 그 뿌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육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좀 색다른 개념인데 육상식물의 그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대 교본은 세대가 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세대가 교대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배체입니다. 그리고 정자나 난자에서 아주 짧게 이 배우자들이 만드는데 배우자는 여기서 단세포죠. 정자, 난자, 세포 하나짜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정자나 난자는 혼자 세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식물은요, 특이하게 이 배우자들이 다세포 개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반수체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배체 세대로 구분되게 됩니다. 우리가 반수체 세대를 우리가 이제 배우체라고 얘기해요. 배우체는 배우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배체 세대를 포자체라고 합니다.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세포성 반수체와 다세포성 이배체 세대가 교대로 반복되면서 있는 것이 이 육상식물의 세대 교본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형태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끼 종류의 생활사를 보도록 하죠. 이끼 종류의 생활사인데요. 이들은 관다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다발이 없기 때문에 관다발도 없고 뿌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지하 깊은 곳에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물이 관다발이 없으니까 높이 못 올라가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살고, 그 다음에 식물의 높이가 길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짧게 바닥에 깔려 자라죠. 그래서 이끼 종류들은 그렇게 자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다발이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자, 이끼 종류들은 보통 배우체가 되게 우잠합니다. 배우체가 우잠하고 포자체는 배우체 위에 이렇게 살짝 얹혀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배체인 포자체는 배우체 위에 살짝 얹혀져 있고 배우체가 우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배우체는 배우자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데 각각 장난기와 장정기에서는 정자, 장난기에서는 난자가 만들어져서 장정기의 정자가 얘가 이제 사는 곳이 물이잖아요. 물이 때문에 정자가 노출되게 되면 물을 타고 흘러서 이 난자 안에 들어있는 장난기 안에 들어가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정이 일어나면 이배체가 되죠. 여기서 쭉 자라서 포자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포자체에서 감수분열을 통해서 이 반수체 포자가 나와서 퍼뜨려지고요. 포자가 또 내려앉아서 이 반수체인 배우체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들이 이제 생활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끼류 중에 물리끼류, 스페그넘이라고 불리는 물리끼류가 있는데요. 이 물리끼류는 한국보다는 사실은 유럽 같은 데 훨씬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끼가 오랫동안 축적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탄이라고 불리는 그 진흙과 비슷한 석탄들이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이탄을 이용해서 유럽 사람들은 난방을 하고 밥을 지어 먹고 그렇죠. 자, 지금 양치식물도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양치식물들은 관다발을 진화시켰습니다. 헛물관이라고 불리는 관다발을 이제 진화시켜가지고요. 식물이 이제 육상에서 높은 곳까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죠. 그다음에 이제 뿌리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관부는 물과 무기 영양소를 수송하고요.
식물을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식물의 구조 배울 때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잎의 진화는 잎이라고 하는 것들은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죠. 잎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작은 잎, 소엽이 있습니다. 석순 같은 종류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소엽은 원래 이 포자낭이라고 불리는 이 부정인데 포자낭 중에 불임인 포자낭들이 소엽이 되었다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소엽이 만들어지고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파리인 대엽들은 이 여러 여러 가지 사이에서 잎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광합성 조직이 발달하면서 대엽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의 잔재가 이 심액이라는 인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되네요. 종자식물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이 바로 이 종자식물이 되겠죠. 종자식물은 말 그대로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 배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식물들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자, 종자식물의 진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원래 라이니아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와 잎이 없는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었어요. 종자를 안 만드는 식물이었는데 원거시 식물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거시식물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얘들도 종자를 가지진 않아요. 대신 뿌리와 잎을 가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종자 양치류, 지금 멸종해서 없지만 종자 양치류, 소철류, 은행류, 구가식물류 이런 그룹들이 먼저 고생대 때 이제 진화를 했고요. 지금까지 물론 이 그룹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종은 많지 않습니다. 중생대 중반에 속식물, 꽃식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얘들은 이제 좀 처음에 미약했지만 신생대 들어와서 속식물들이 우점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생은 이 속식물, 꽃식물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얼핏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이 포자체와 배우체, 세대 교보를 한다고 했죠. 이끼 같은 종류는 배우체가 우점하지만 점점점 육상생활에 적응한 그룹들은요. 포자체가 우점하게 됩니다. 특히 꽃식물, 종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배우체가 거의 대부분 우점하고요. 포자체가 거의 대부분 우점하고 배우체는 꽃의 아주 일부 구조에만 볼 수 있어요. 수배우체와 안배우체는 이 씨방과 꽃밥 안의 일부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들은 다세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교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죠. 네, 종자식물은 이런 어떤 육상 환경에 적응을 했죠. 아까 그 이끼 생활사를 살펴본 것처럼 이끼에서는 정자가 물 주변에 있는 물에 흐트러뜨려져서 난자를 향해서 헤엄쳐가는데요. 육상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식물은 꽃가루 속에 정자를 넣고 꽃가루를 날려가지고 또는 다른 곤충을 통해서 미시 난자에 보내 수정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수분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자로 그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종자 자체도 육상의 그 건조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그마한 새끼 식물들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의 중력에 거슬러서 굵게 옆으로 부피 생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종자식물은 육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소나무의 생활사가 나와 있죠. 소나무 같은 식물들을 우리가 구과식물이라고 합니다. 솔방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나무에 암구가, 수구가 다 있는데요. 우리가 암구가를 대포자수라고 하고요. 수구가를 소포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포자수에 보면 그 조각조각 그 작은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편이라고 하는데 그 인편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대포자 모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대포자 모세포가 있고, 이제 그걸 감싼 미씨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안에 그 대포자 모세포가 들어있죠. 대포자 모세포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포자, 난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포자 수의 인편 안에서는, 꽃가루 안에, 소포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소포자의 꽃가루가, 날려와서 대포자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접합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포자수의 수정이 일어난 후 대포자수의 그 모양이 좀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 자, 그 아래 인편에는 날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와 그 아래에 있는 종자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종자 내에는 작은 지금 보시게 되면 작은 배우자가 들어 있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암배우체가 들어있고 암배우체에서 이제 영양분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종피라고 불리는 부분들, 종피는 종자의 껍데기를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발생하면서 새로운 또 포자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속시식물은 미씨와 종자가 변형된 잎인 심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씨와 종자가 심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속식물의 공유 파생형 진료는 꽃, 열매, 축소된 암배우체, 심피에 둘러싸인 미씨와 종자, 암술머리의 꽃가루의 발화, 중복수정, 배젖, 동반세포를 진 체관부 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속식물의 공유 파생 형식이 되겠습니다. 속식물 꽃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꽃을 가지고 있고요. 열매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종자의 확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암배우체는 축소되어서 지금 여기 암배우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아졌죠. 배우체가 이제 눈으로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미씨 속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씨와 종자는 심피라고 불리는 꽃의 심피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술머리에서 꽃가루가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서 꽃가루가 내려앉아서 꽃가루가 발화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꽃가루간 핵과 그 다음에 정핵들이 난자를 향해 가게 됩니다. 중복수정은 잠시 후에 우리가 생활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정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자와 결합하고요. 다른 하나는 극핵과 결합해서 두 번의 수정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배젖을 가지고 있고요. 배젖은 3배체, 아까 얘기한 중복수정에서 정핵 하나가 극핵 두 개랑 결합해서 3배체인 배젖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반세포를 지닌 체관부. 동반세포는 체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체관은 뭐죠? 체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송만을 위해 담당하는 그 만들어진 산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세관의 구조는 살아있는 세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포로서의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동반세포들이 얘들이 세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줘서 이 체관세포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수송을 위한 세포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식물 구조를 공부할 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식물의 생활사를 보고 있습니다. 속식물의 생활사는 자, 꽃밥에서 이제 꽃가루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심피가 있는데 심피 아래에 미씨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대포자 모세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자 모세포 꽃밥에서 만들어져서 감수분열하고요. 대포자 모세포도 감수분열해서 소포자는 감수분열 산물로 꽃가루가 만들어지고 대포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감수분열 결과로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 3개가 퇴화하고 하나가 유사분열을 해가지고 3번 유사분열해서 8개 핵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난자, 그 다음에 극핵, 2개는 극핵, 나머지 이제 5개가 남아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대배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그 정액이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있는 난자와 결합해서 접합자를 만들고요. 또 나머지 하나의 핵은 배젓 핵 두 개와 결합해서 3회짜리 배젓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접합자는 그 다음에 배젓 핵은 배젓을 만들어내게 돼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래서 배와 배젓, 그 다음에 그 바깥 둘러싼 종피, 이 세 가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자가 내려앉게 되면 그 내부에 들어있는 배가 어린 식물로 자라게 되고 또다시 큰 식물이 되는 그런 생활사를 갖게 됩니다. 자, 열매 아까 이게 들었죠. 특히나 우리 꽃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열매가 잘 발달돼 있고 사람은 이런 열매를 잘 이용하게 됩니다. 이 열매 원래 기능은 우리한테 먹히라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원래 기능은 종자의 분산을 돕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열매는 우리가 크게 이제 단과, 집합과, 복합과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과까지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단과들은 무엇이냐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합쳐진 암술로부터 생성되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단과고요. 집합과는 집합과는 이 지금 산딸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블랙베리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꽃에 여러 개의 암술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암술들이 이런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꽃 하나에 암술들이 여러 개가 달린 것인데 이것들이 수정이 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집합적인 과일이 만들어진 거고요. 복합과는 꽃이 여러 개가 달린 겁니다. 각각 꽃 하나하나가 열매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 복합과고요. 이런 파인애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부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이 사과나 배 뭐 이런 것들의 열매들이 되겠죠. 씨방이 아닌, 원래 씨방에서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씨방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부터 열매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부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속시식물의 진화적 유형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빠져나온 게 암보렐라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련, 팔강류, 그 다음에 목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과 진정 쌍떡잎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 그룹들은 전부 다 속시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식물은 자신을 방어하기에 2차 대사 물질을 생성을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다수가 알칼로이드나 터페노이드, 페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대사 물질들은요, 2차 대사 물질들은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용하지는 않고요. 자신의 몸을 방어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근데 이런 방어할 때 자신을 이제 먹는 초식동물이라든지 이런 동물한테 해를 끼치는 것들인데 이게 적당하게 쓰이면 사람한테 여러 가지 좋은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동공 확장하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디기탈린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 수축 강화에 이용돼서 강심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페드린은 여러분 알고 있는 코막힘, 그러니까 콧물 감기, 콧물이 나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몰피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강력한 진통제로 쓰여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 이용될 수 있죠. 식물이 만든 부산물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다양한 의료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균류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류는 온갖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균류는 여러분 무좀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도 있지만 항생제 여기 이제 페니실린 속의 균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만들어내는데 이용되었고요. 또 빵과 술을 만들 때도 이 균류에 속하는 효모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균류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서는 흡수성 종속 영양, 그 다음에 세포벽에 키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식물의 세포벽에는 셀룰로스가 있지만 균류의 세포벽은 키틴을 가지고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먹어서 자기가 이제 흡수를 하는 그런 형태지만, 먹어서 분해해서 몸 내부에서 흡수를 하지만, 이 균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그런 소화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분해시켜서 흡수를 해버서 분해라는 것들을 흡수하는 흡수성 종속 영양을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후편모 생물에 속해서 동물과 기편모충과 함께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죠. 자, 우리가 효모한 얘기하는데 빵효모, 뭐 맥주효모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효모는 특정 종을 일컫는 게 아니라 자유생활하는 단세포성 균류를 효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균류 그룹들은 효모와 이 다음에 볼 균사 또는 균사체의 형태를 두 가지 모두 다 가진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빵 만들 때 쓰는 효모, 그 다음에 맥주 그런 술 만들 때 쓰는 효모는 균사 형태를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효모로만 자기 그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종들도 있고, 효모와 균사를 다 가진 종도 있습니다. 아니면 균사체로만 살아가는 종들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균류는 균사체를 이루고 있죠. 균사체는 이런 균사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조가 되겠고요. 균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처럼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 있는 서로 세포벽으로 나눠진 애들도 있고요. 벽이 없는 그런 다핵성 균사체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균사체 중에 일부는 여기 버섯과 같은 형태를 만드는데요. 버섯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특수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생식에 관련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생식을 위해서 자기의 이 포자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구조가 바로 이런 버섯인데, 좀 유식한 표현으로 자실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버섯이 위에 나와 있으면 그 땅 속에는 버섯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균사가 들어있다는 거, 균사체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 버섯이 만들어질 때 보게 되면은 이제 비가 온 뒤에 균사가 물을 잔뜩 흡수한 뒤에 자실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버섯이 여러 개 솟아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 버섯이 전부 다 한 개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그 땅 속으로는 이 버섯들이 모두 다 균사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실체로부터 포자가 만들어지고, 포자는 이렇게 퍼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포자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자가 나와서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확산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균류 중에서도 기생성 균류가 있습니다. 흰가루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명한 뭐 이런 어떤 균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들이 존재하거든요. 특히 식물을 공격하는 균류 같은 경우에는 균류의 균사체들이 쭉 뻗어 있고, 균사체가 식물을 침투할 수 있는 곳은 식물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식물의 기공 부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들어간 균사는요, 식물의 세포 안으로 뻗어 들어가서 식물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진 않지만 세포벽을 뚫고 세포막과는 인접한 이런 흡기라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로부터 영양소를 빨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좀 특이한 형태의 균류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지의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의류는 균류가 뼈대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생물이 있는, 그러니까 균류와 광합성 생물의 공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합성 생물에는 조류라든지 단세포성 조류라든지 남세균 이런 애들이 이제 광합성 조류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지의류는 여기는 바와 같이 나무 같은데 표면에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있는 어떤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이파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무 모양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이런 형태를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지오류는 극한 환경에서 아주 잘 삽니다. 저 극지방 같은데 식물이 뿌리를 내리거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도 지오류가 잘 자랍니다. 자, 그런데 지오류가 취약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대기 오염.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이 된 곳에서는 지우류를 볼 수가 없고요. 공기가 깨끗한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우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류는 균사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류라든지 또는 남세균들이 박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우류 중에 지우류가 그러면 어떻게 주변을 확산하느냐? 지우류의 균사와 그 다음에 이 조류의 일부가 분나라고 하는 걸 형성해서 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휘날려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균류 중에 좀 특이한 형태의 균류가 있는데요. 균류 중에 여기 보시면 균근 균류라는 게 있습니다. 균근 균류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육상 식물들이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육상 식물은 이 균근 균류와 서로 공생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근 균류는 그냥 그 뿌리 내로 침투하지 않은 외생균근 균류와 뿌리 내의 세포의 흡기 같은 구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흡기라고 하지 않고 수지상치인데, 뿌리 내의 세포벽에 자기 그 균사를 집어넣어서 뿌리와 물질을 교환하는 수지상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생균근 균류, 수지상균근 균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균류는 다음과 같이 여러 그룹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미포자충균류, 병골균류, 그다음에 접합균류, 수지상균근균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다음에 잔항균, 담자균입니다. 이 중에 병골균류 같은 경우에는 양서류 멸종에 기여했다고 하죠. 여러분 항아리 곰팡이 들어보셨죠? 그 항아리 곰팡이가 이 병골균류에 해당됩니다. 접합균, 그 다음에 수지상균근균, 잔항균, 담자균이 메이저한 그룹들이긴 한데, 이 장에서는 여기 잔항균과 담자균, 이 그룹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 그룹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버섯들이 있고요. 이 두 그룹을 합쳐서 쌍핵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류의 생활사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균류의 생활사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병행합니다. 무성생식할 때는 균류는 대다수의 이 균사체가 반수체이기 때문에 반수체 상태에서 유사분열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계속 살아가는데 균류를 보게 되면 교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배형 1과 교배형 2가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교배형은 우리로 치면 암수와 같은 역할인데 균류는 암수 두 가지 교배형만 있는 게 아니라 교배형 1, 2, 3, 4 쭉 있습니다. 일단 교배형이 다르면 서로가 유성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사체들이 서로 뻗어요. 이렇게 서로 만나요. 만났는데 교배형이 다르네. 그러면 우리 유성생식 해볼까? 해가지고 유성생식을 하는데 그때 과정이 이제 먼저 원형질 융합이 일어납니다. 세포질이 합쳐져요. 세포질이 합쳐지고 아직 핵은 두 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이핵성 균사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세포질이 핵이 합쳐져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접합체가 되고 접합자를 형성하면 2N자 접합자 형성은 바로 감소 분열을 하게 돼서 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포자는 퍼져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곳에 내려앉아서 균사체를 또 형성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형질 융합이 먼저 일어나고요. 나중에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핵성 균사체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핵성 균사체 시간이 매우 짧은 그룹들이 있지만 굉장히 긴 그룹들이 있어요. 굉장히 긴 그룹들을 우리가 이핵성 균사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세포 쌍핵 두 개를 오랫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그룹을 우리가 쌍핵균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핵성 균사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담자균과 잔항균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을 그리고 쌍핵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잔항균의 지금 생활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담자균을 보게 되는데요. 잔항균은
뭐 빵곰팡이 이런 그룹들이 잔항균에 속합니다. 잔항균은 감수 분열의 산물로 포자가 들어있는 그 감수 분열 산물로 이 길쭉한 꼬투리 모양의 잔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버섯 종류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어떤 그룹이 잔항균에 속하는지는 뒤에 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때 보시고요. 잔항균의 생활사는 아까 봤던 균류의 생활사와 비슷합니다. 일단은 균사들이 살아가죠. 자, 교배형이 이제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되는데 서로 다른 교배형이 만나게 되면요. 자, 먼저 세포질이 융합되게 됩니다. 세포질이 융합돼서 잔항과를 형성한 자실체를 형성합니다. 이 자실체를 형성하죠. 버섯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자실체 일부가 이제 지금 쌍핵을 형성하죠. 지금 자실체 일부가 n 플러스 n의 쌍핵 상태를 유지하고요. 이 내부에서 융합된 다음에 감수분을 거쳐서 잔항을 형성한다는 거 보여주죠. 자, 그런데 뒤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볼 담자균도 비슷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잔항과라고 불리는 잔항균의 자실체는요.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n의 쌍핵 플러스, 그러니까 이것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n짜리, 그러니까 반수체짜리 균사도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n 플러스 n으로 된 쌍핵 이핵체 균사와 n이라고 불리는 그 반수체 균사가 같이 골고루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잔항고라고 불리는 잔항균의 자실체입니다. 그런데 담자균의 자실체, 우리가 익숙한 친숙한 이 버섯 모양인데요. 이 담자균의 전체 자실체는 n 플러스 n, 즉 이핵체 상태의 이핵체 상태의 그 균사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잔항균과 그런 점에서 크게 다르고요. 특히 이 담자균류는 이 n 플러스 n의 이핵체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하고 물론 감수 분열을 거치면은 여기에 이제 잔항이라고 불리는 건 아니고 담작이라고 불리는 이 버섯의 아랫부분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이 포자들이 만들어서 포자가 막 하늘에 흩날릴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잔항균류의 자실체들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주발버섯, 그 다음에 곰보버섯 이런 것들이 이제 잔항균에 해당되고요. 담자균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먹고 있는 모든 버섯이 이제 담자균에 해당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광대버섯, 환각물질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서 나온 물질 추출해서 LSD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반버섯류 이런 것들, 또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느타리버섯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자균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체 생물 다양성 중에 동물만 빼놓고 다 살펴봤습니다. 동물이 좀 내용이 많아서 따로 한 시간을 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핵생물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균류와 그 다음에 고균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생생물,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의 진화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여러 그룹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는 이끼류, 그다음 비종자 관다발 식물인 지금 여기에는 양치식물이 있는데 양치식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네요. 제가. 그 다음에 종자식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균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균류의 독특한 생활사, 그 다음에 여러분 잔항균, 담자균 구분 이렇게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출석 체크형 과제는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의 생활사를 비교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